이제 마지막 우리 오늘 이제 헤드라이너가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 이따 끝나고 사진은 제가 제일 먼저 찍을 겁니다, 이분이랑. 왜냐면 제가 엄청 오래된 구독자거든요. 그래서 오늘 발걸음이 굉장히 신났습니다. 여러분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되는데 소개할 게 많아가지고 제가 좀 원고를 좀 보겠습니다. 법무법인 가림에 지금 파트너 변호사시고 드림스쿨의 대표로 계시고 또 대한민국 공포법 학회의 회장으로 계시면서 여러분 드림스쿨 이은규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구독자 수가 무려 43만. 변호사님 가시면 될 것 같은데 안 놀라시는데요? 다시 할게요. 다시 연습을 시켜도 이게 안 되네. 자, 구독자 수가 43만. 더 놀라기는 아직 이르다. 여러분 100만 뷰가 넘는 조회수를 그러니까 100만 뷰 넘는 영상이 무려 5개나 있으세요. 그러면 총 5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변호사님의 영상을 봤다는 얘기잖아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길래 500만 명이 이 변호사님의 영상을 볼까? 궁금하시죠? 네. 궁금하십니까? 네. 우리 이은규 변호사님을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그럼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은규 변호사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노래방 가보신 적 있어요? 노래방? 네. 아마 부모님들은 가보셨을 텐데 앞사람이 노래를 되게 잘 부르면요 뒷사람이 되게 이렇게 노래 부르기가 힘들어요. 부담스러워지는데 지금 약간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저는 주로 이제 제가 강연을 기획해서 조직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여러 명의 연사분들이 계시고 마지막에 하는 순간은 없어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순간인데 좀 마지막을 맡았으니까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사람의 퀴즈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근데 머릿속에 사람은 여러분이 한번 스마트폰이라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동영상 폴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동영상 폴더 없습니다. 사람은 기억할 때 스냅샷 형태로 저장을 합니다. 그중에 몇 개 정도를 혹시 기억한 줄 알고 계세요? 오늘 강연에서는 여러분 몇 개 정도 기억할 것 같으세요? 몇 장면 정도가 머리에 남을까요? 2장면 정도가 머리에 남는다는 게 행동 경제학 연구 결과고요. 가장 인상적인 거 하나, 마지막 게 그리고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마 저를 마지막으로 기억하고 계실 것 같은데, 오늘은 제가 강연 내용은 딱딱한 얘기들보다 좀 인간은 어떻게 생겼는지 DNA에 대한 얘기들도 좀 해보고 편하게 좀 풀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좀 시작부터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앞선 두 분이 워낙에 제가 느낄 때는 굉장히 좀 모범생적인 스타일이셨다고 한다면 저는 완전 소위 개꼴통이었어요. 진짜로.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프로게이머 연습생이었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에 이제 2학년 때부터 공부를 했습니다. 중학교 때는 PC방이라고 해서 이제는 거의 소멸해버린 문화가 있어요. 지금은 거의 없는데, 그게 처음으로 나왔을 때 저는 PC방에 너무 많이 다녀서 부모님께서 막 맨날 울고 그러셨어요. 우리 아들의 인생이 이제 끝난다 이러면서. 제가 그래서 공부 잘하는 친구들 보면은 어마어마한 열등감을 느꼈고, 열등감이 이따 설명드리자면 나쁜 개념이 아니에요. 그리고 막 진짜 저희 친동생이 있어요. 친동생이 중학교 다닐 때 막 전교 몇 등 하면서 맨날 95점, 98점 받고 이러니까 한번 제가 밥상거리에서 야 너는 왜 공부를 이제 이런 식으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동생이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태어나서 처음 한번 맞아봤어요. 아버지께 뺨을 그 자리에서 맞은 기억이 있고 그러는데, 아마 여러분들께 오늘 제가 조금 더 공감이 될 만한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어떤 꼴통이 어떻게 하면 지금 변호사가 됐는지. 저는 이제 요즘 로스쿨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만 저는 사법시험을 쳤어요. 그래서 변호사를 한 거는 지금 제가 학교한 게 2010년도에 합격을 했으니까 굉장히 오래됐죠. 사법시험은 지금은 없고 여러분들 현재 교과서가 한 권이 한 300페이지 전후 정도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죠? 사법시험은 그렇게 치면은 최소 500권 정도를 외우면 되는 시험이에요. 15만 페이지 정도. 저는 이제 일반적으로는 10년 정도를 공부를 하는데 9개월 준비로 합격을 했습니다. 그 비결은, 근데 저는 이제 중고등학교 때까지 공부를 잘 못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공부법 때문인데, 그래서 저는 원래 공부법 강연을 하러 다녀요. 변호사도 하지만. 그렇죠. 오늘은 제가
최고의 우리 학습법 대가이신 오경로 원장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오늘 공부법 얘기는 안 할 거고요. 오늘 질문 물론 답변을 드릴 겁니다. 오늘 제가 질문 주신 거 보니까 총 5개 유형의 질문이 있던데 제가 다 답변 드릴 거고, 오늘은 여러분들께 내가 어떤 식으로 좀 인생에 설계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꼴통해서 뭔가 다른 사람들이 조금 부모님들이 또 기뻐하실 만한 직업을 가질 수 있게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일단 앞에 우리 별리나님하고 그다음 대표님 강연을 쭉 들어보셨겠지만, 사는 데 있어서뿐만 아니고 경영학을 보면요, 우리가 어떤 계획을 짤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하나는 플랜드 스트래터지라는 전략이 있어요. 뭐냐면은 모든 계획을 세워놓고 그대로 실행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머전 스트래터지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창발적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때그때 임기응변적으로 뭔가를 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좀 더 혹시 가까우세요? 약간 부모님도 그렇고 자녀분들도 그렇고 그때그때 좀 임기응변적으로 하시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근데 저는 오늘 그것보다는 전체적인 이제 뼈대 자체는 현대 경영학의 주된 이론 중에 하나는 뼈대는 계획이 돼야 되고 세부적인 것들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맞춰가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존이라는 기업 들어보셨나요? 아마존? 우리 아마존 같은 경우는 상장하고 나서 시행한 사업이 한 200개 정도 되는데 207가지 정도 되는데 그중에 70개를 남기고 다 철수했어요. 뭔가를 플랜드해서 내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다 실행에 옮긴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안 되니까 이거는 바로 빠르게 빠지고 도망치는 어떤 그런 것들도 있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는 그런 지점들을 좀 고려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공부 외적인 좀 넓은 얘기들 많이 해볼게요. 일단 여러분들께 처음으로 제가 오늘 3가지 얘기 준비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생은 꿈과 비전이 만들어낸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꿈이라는 것과 비전의 이제 차이점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는데, 꿈이라는 거 굉장히 추상적인 겁니다. 반면에 비전이라는 것은 그보다 구체적인 거라고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왼쪽에 있는 선수들 아시죠? 손흥민 선수, 그죠? 손흥민 선수의 꿈은 인터뷰를 찾아보면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꿈을 향해 나아가기 위한 중간 어떤 과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비전들이 어떤 유럽에서의 성공이나 최고팀에서의 성과, 국가대표 활약 이런 것들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혹시 어떠세요? 좋은 대학에 가고 어떤 그런 것들이 여러분 인생의 최종적인 목표인가요? 뭐 그렇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사실 변호사가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어릴 때 그 이제 어떤 변호사께서 학교에 와가지고 교장 선생님하고 같이 식목일에 앞에 나와가지고 이제 축사 같은 걸 하잖아요. 근데 교장 선생님이 나무 한 그루 심으시고 그 변호사님이 나무 한 그루 심었대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야, 변호사가 진짜 짱이다. 학교장만큼이나 뭔가 이 파워가 있고 교단에도 올라올 수 있구나 해서 제가 그때 각인이 됐어요. 임프린팅이 됐어요. 여러분 10대에 내는 성인하고 되게 다릅니다. 여기서도 퀴즈를 한번 내볼까요? 여러분 침팬지 아시나요? 침팬지? 유전자 H율이 인간하고 거의 뭐 어마어마하게 비슷한 동물인데 침팬지는 6개월이 지나면 뇌가 다 자라게 됩니다. 인간은 얼마 정도 자랄까요? 몇 년 정도 자랄까요, 뇌가? 인간은 몇 년일 것 같으세요? 정답은 안 나오면 24년 정도 자랍니다. 인간의 뇌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인간의 뇌는 자라게 돼 있는데 단순히 크기만 커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10대의 뇌는요, 머릿속에 수많은 회로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성인이 되면 완전히 재배치가 돼요. 근데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짓는 어떤 사건들이 있는데 인생에 4가지 종류의 사건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바꾸는 데 있어서 인프린팅, 각인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동경, 내가 진짜로 멋진 롤모델을 발견해서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는 동경이 있을 수 있고, 그죠? 두 번째는 성취감입니다. 도파민의 작용에 따라서 효능감, 내가 이렇게 일을 잘하는구나 느낄 수 있을 거고, 하나는 충격이에요. 충격. 주변에 어떤 내 가족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병에 걸렸다든지 이러면은 내가 저 사람을 고쳐주기 위해 의사가 돼야 된다든지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든지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아니면 해외여행을 갔을 때 내가 새로운 어떤 운명이라든지 문화를 통해서 봤던 걸로 새로운 경험을 또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인프린팅의 사례인데요. 저는 이제 어릴 때 동경에 따라서 꿈을 결정하게 됐죠. 여러분은 근데 뭐 그런 거 없으세요? 내 인생에 뭔가 정말 이렇게 무력이라도 좋으니까 솔직하게 뭔가 하고 싶은 거 혹시 없으신가요? 돈을 많이 벌고 싶다든지 아니면 명예롭게 되고 싶다든지 한 번쯤 우리가 왜 꿈이 없는가에 대한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강연 내용하고 좀 거리가 멀 수도 있겠습니다만
메슬로라는 심리학자가 사회심리학자 책을 하나 썼어요. 정확히는 아주 간략한 논문인데 그 사람의 욕구에 대해서 5단계로 나눈 게 있어요. 그중 의식주에 대한 게 한 3번째 단계까지 되고요. 최종적으로 사람은 2가지 욕구 중에 하나를 갖고 산대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걸 넘어서고 집단에 소속되는 걸 넘어서면 내 스스로 나를 존중하거나 남들로부터 존경받거나 아니면 모든 걸 무시하고 나 혼자서 셀프 액츄얼라이제이션이라고 그럽니다. 나로서 성취하거나. 근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돈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남보다 많이 벌고 싶은지, 명예를 많이 얻고 싶은지, 아니면 과거의 나랑 비교해서 성취를 하고 싶은지, 아니, 나만의 진짜 삶을 살고 싶은지 뭔가가 있을 건데 아마 모르실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나에게는 안경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꿈이라든지 그런 욕구들을 가지고 있는데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들을 아주 딥하게 하기 위해서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고 제가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의 그 꿈을 대학 합격에 좀 놓지 마세요. 그거는 중간 목표에 불과해요. 대학 합격, 저는 솔직히 부산대학교를 나왔어요. 부산대학교를 나왔고 사법시험에 합격 나서 사법연수원이라는 데 가보니까 소위 서울대 법대, 그 스카이라고 하는 학교 중에서도 서울대 법대 출신 70%예요. 사법연수원에 가보니까. 저는 그 사법시험 공부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프로게이머 연습생 할 때 저는 공부에 재능이 있다고 느꼈어요. 왜 어떻게 느꼈을까요? 제가 3일 정도는 밤새서 게임을 해도 끄떡이 없거든요. 체력이 진짜 좋아요. 제가 좋았고 지금은 이제 안 그렇습니다만.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뭔가 하나를 깊이 하고 들고 집요하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게임할 때 3시간씩 자고 게임하고 그랬는데 공부도 3시간 자고 했어요. 3시간 자고 하고 하루에 20시간씩 공부하고 그랬어요. 어떻게 그랬을까요? 아, 나는 과목만 스타크래프트에서 공부로 바꿨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어요. 사람이 가능성이랑 현실적인 내가 그 어떤 뭔가를 못하는 상태 구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일을 뭔가 할 수 있다면 다른 종목으로 바꿔서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어쨌든 여러분 최종적인 어떤 목표라는 거를 대학 합격으로 잡지 마세요. 대학이라는 거는 100세 시대라고 그러는데 인생의 한 5분의 1 정도 기간에 위치하는 거예요. 나머지 5분의 4의 기간 동안 얼마든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낼 수가 있습니다. 뭘로? 나의 꿈과 재능을 찾음으로써.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최근에 혹시 그거 아세요? 페이커 선수 아세요? 롤에? 페이커? 롤 하시는 친구들 별로 없죠. 저는 참고로 롤은 다이아 5예요. 다이아 5. 전혀 호응이 없으신데 게임 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들 그 페이커 선수를 보면은 공부가 인생의 전부인가요? 아니죠. 롤이 인생의 전부겠죠. 손흥민 선수에게 공부가 인생의 전부일까요? 전혀 아니겠죠. 여러분은 공부가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인가요? 전부예요. 전부라고 답을 해도 왜 그럴까요? 이게 진짜 책임감이 없는 사람은 여기서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고 답을 합니다. 정말 내가 인생에 책임감이 있는 선수들, 여러분 루치아노 파바로티 아세요? 라돈나의 모비레 노래 부르는 사람 모르세요? 유명한 성악가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우리 페이커 선수에 이제 그런 게 없지만 SKT의 배준식이라는 선수도 있는데 그런 뭔가 부모님들은 다 자기 자녀가 안정적인 직장을 갖기를 원해요. 역사상 거의 최고의 성악가인 파바로티든 아니면 배준식 선수든 굉장히 다양한 선수들이 부모님들한테 설득할 때 뭐라고 했느냐, 어떤 기간까지만 내가 이 일을 도전해 보겠다, 그 이후로 본인이 원하시는 거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어떤 인생 포트폴리오가 있나요? 나는 공부 말고 이거를 더 잘하니까 엄마 나는 공부를 게임을 하고 싶어, 축구를 하고 싶어, 농구를 하고 싶어, 발레를 하고 싶어, 이렇게 피아노 치고 싶어 얘기하는 친구 있나요? 요즘에? 없지 않나요? 내가 나의 부모님조차, 나의 가장 가까운 편인 부모님조차, 지금은 그렇게 안 느끼시겠지만 그 부모님조차 설득 못하면 남은 설득이 가능할까요? 정말 그건 무책임한 태도예요. 내가 여러분 뭐 사르트르 얘기 이런 거 좀 하고 싶진 않은데 존재와 무라는 책이 있는데 내가 뭔가 선택하지 않은 것도 내가 선택한 거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좀 하셔야 되냐? 사실 제가 이제 무서운 얘기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친구들하고 그 동창회 같은 거를 해요. 지금 이제 학교 졸업하고 꽤 많이 지났거든요. 왜 뭘 놀라운 게요? 가보니까 20년 전에 봤던 그놈이 그놈이에요. 똑같아요. 직업만 달라졌고 옷 입는 것만 달라졌고 데리고 오는 뭐 와이프라든지 자식들만 조금 더 생겼다 뿐이지 똑같이 옛날에 놀던 그놈이에요. 같이 농구하고 장난치고. 여러분이 사실 잘 안 바뀌어요. 사람은 뭔가 사회에 있으면서 진즉 그럴싸하게 뭔가 있어 보이고 예의 바른 척하고 매너 있게 행동하는 것에 불구하고 그 원래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인생 사는 소프트웨어 있죠. 인생 사고방식이 계속해서 갑니다. 무서운 얘기 아닌가요?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지금 대충 사는 사람은 나중에도 대충 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현재 여러분의 어떤 그 부모님이라든지 주변을 설득할 자신이 없어서 공부를 한다면 그건 공부를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인생이 공부가 인생에 있어 전부겠죠.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 됩니다. 내가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라면 누가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건 도대체 부모님이 책임주나요? 아니면 국가가 책임져 주나요? 내 인생에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생각을 좀 하시면 좋겠어요. 손흥민 선수도 물론 그럴 겁니다. 물론 아버님이 좀 엄격하신데 사람은 그래서 어쨌든 크든 작든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살아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꿈과 행복. 여러분이 지금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그거 하나는 꼭 찾아보세요. 좀 솔직해져야 돼요. 무력이라도 좋으니까 꿈이 있어야 돼요. 아, 나는 돈을 정말 많이 벌고 싶어. 아니, 나는 정말 다른 사람과 우러러보는 막 뭔가를 하고 싶어. 나는 박수 받고 싶어. 칭찬받고 싶어. 다 좋아요. 그게 있어야 그 다음에 할 일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대학 합격을 목표로 하면요, 그건 별로 인생에 의미가 없어요. 대학 그럼 합격하거나 뭐 할 거예요? 이게 중간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삶이라는 거는 내 진정한 동기부여나 성취가 잘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마다 서로 DNA가 달라요. 근데 어떻게 획일화 시켜서 한 대학에 가고 그런 게 한 사람의 꿈, 인생을 좌우를 하겠어요, 그죠? 여러분만의 꿈을 찾으세요. 저는 뭘까요? 저는 칭찬받고 싶어하는 게 저의 꿈이에요. 누구로부터 잘했다. 왜 그럴까요? 저 어릴 때부터 이건 이제 어릴 때 각인된 것 중에 하나인데 친동생이 있어요. 남동생 아까 말씀드렸죠.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동생. 그 동생하고 저하고 이제 옛날 집에 있으면은 연년생 딱 연년생 10개월 차이 납니다. 아버지가 좀 급하셨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보면은 동생하고 저하고 맨날 이제 비교를 하시는 거죠. 근데 어떤 거는 동생이 잘하고 어떤 건 제가 잘하겠죠. 거기서 자꾸 이기고 싶더라고요. 칭찬받고 싶더라고요. 이런 욕구가 자꾸 커지니까 제가 현재 유튜브 하고 있거든요. 유튜브 하기 전에 뭐 했는지 아세요? 지금 이제 지금은 없지만 PC 통신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저는 그 게임 동아리에서 정보글을 올렸어요. 공략집 올리고 칭찬받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종목은 달라질 수 있는데 좋아하고 땡기는 건 잘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뭔가 있을 거예요. 오늘 그걸 찾기 좀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든 작든 뭔가 꿈이 있고 그걸 위해 살아간다 이런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여러분 이게 오늘 여러분의 숙제입니다. 오늘 끝나고 가셨을 때 아시겠죠? 자, 두 번째, 그럼 꿈을 어떻게 찾느냐?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 재능을 따라가셔야 돼요. 재능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진짜로. 역시 본색을 드러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사실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이세돌 기사 아시죠? AI. 이세돌 기사랑 나랑 뭐 바둑하면 누가 더 잘하겠어요? 메시 아시죠? 메시.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메시, 손흥민. 지금부터 내가 축구 배운다고 그렇게 되겠어요? 전혀 못 되겠죠. 공부는 어떨까요? 공부는 달라요. 근데 만약에 내가 축구를 대한민국에서 6,000등 한다 이러면 아니 3,000등 정도 한다고 쳐볼게요. 프로축구 선수 될 수 있을까요? 프로축구 선수가 작년 기준으로 200명 정도 됩니다. 전체가. 만약 대한민국에서 내가 피아노를 3,000등 정도 친다 그러면은 어떤 대접을 받으면서 살까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대한민국에서 내가 만약에 게임을 롤을 3,000등 한다 어떨까요? 될 수 있을까요? 아마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공부는 어때요? 공부는 달라요. 지금 이제 최고대학의 지위가 좀 무너진 것 같습니다만 서울대 작년 재작년 합격 정원이 3,000명 언저리입니다. 만약에 내가 서울대 갔다 그러면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상상할 수 없어요. 서울대를 나오면 저도 안 나와봤지만 어마어마한 그 주변의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살아요. 공부 내용이 약간 달라요. 진짜 그 재능러들, 재능충들만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공부 속에도 물론 있겠죠. 한 10명 내외로 있을 겁니다. 근데 나머지 한 2,990개의 자리가 일반적인 사람들, 노력을 위해, 노력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어떤 자리들이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재능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할 때 진짜 재능러들이 정말 이 영역에 많이 포진하고 있다면 잘 보세요. 다른 영역은 예체능과 전혀 달라요. 공부 중.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 다른 의미로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두 번째는 누구나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나?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모두가 천재다. 하지만 천재성 기준을 나무타기 하나로만 정하면 물고기는 자기를 바보로 생각하고 살 거다. 이런 얘기했어요. 잘 안 와닿나요? 이현영 선생님 얼마 전에 또 돌아오셨는데 여기 넣진 않았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모든 사람은 천재로 태어난다. 그렇지만 학교가, 그 다음에 직장이 그 사람의 천재성을 가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개인의 고유의 DNA가 가지고 있는 뭔가 남보다 잘하거나 끌리거나 가능성들이 있는데 사회의 기준은 하나밖에 없죠. 학교는 성적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그런 데서 조금 벗어난 생각을 해야 돼요. 성적을 잘 받지 말자가 아니라 나의 재능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한번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어떤 식으로 보냐.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15만 페이지 9개월 만에 외우고 이제 시험에 합격했어요. 그러면 공부에 재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거 있어 보이겠죠, 그죠? 대한민국에서 어려운 시험이 됐다 이런 느낌이니까. 근데 제가 느낄 때는 없어요. 제가 느낄 때는 없고 다만 저는 어디에 탁월한 재능이 있냐면 수집하고 정리하는데 어마어마한 재능이 있어요. 끌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후로 한 가지 더 기억하시면 좋겠는 게 재능의 개념적을 좀 바꾸는 겁니다. 첫째는 남보다 잘하는 거, 이거 압도적인 재능이죠. 두 번째, 잘하지는 못해도 내가 좋아하는 것도 재능이에요. 뭔가 고집 부리는 거. 세 번째, 그 다음에 뭔가 내가 남보다 남이 시켰을 때 이런 고집 부리거나 아니면 내가 이렇게 잘할 수 있거나 아니면 양보하기 싫은 것들 있죠. 뭔가 내 주관대로 하고 싶다. 이런 것도 하나의 재능의 영역에 넣어주세요. 그게 왜냐하면 내가 뭔가 나의 고집을 부리고 그 다음에 끌리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은 내가 여기 물만 주면 남보다 잘할 가능성이 있는데 어디에서 학교에서도 물을 안 주고 집단 조직 사회에서도 물을 안 준단 말이에요. 내가 여기에 물을 줘야 돼요. 저는 어디에 물을 줬다? 저는 이제 어릴 때 그 2층 집에 살았는데 3층에 물탱크가 있어요. 뭐 이런 이제 공소시효가 지났으니까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꾸준하게 엄마 지갑에서 10,000원씩 붙였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카드를 많이 쓰잖아요. 카드를 쓰기 때문에 지갑에 돈이 이제 많이 없는데 그때 이제 아버지가 엄마 지금 현금 박치기라 그래가지고 지갑에 돈이 뚱뚱한 시절 때 하루에 10,000원씩 빼면 잘 모르시더라고요. 제가 하루에 10,000원씩 여러분 한 달 빼면 얼마죠? 30만 원 정도 되겠죠. 이걸로 제 나름의 이제 사적 적금을 든 거죠. 이렇게 들어가지고 3층에 물탱크 방이 있는데 거기에 저희 왕국을 건설했어요. 레고월드. 그래서 거기 가면 사실은 제가 이러다 저의 범행이 언제 발각이 됐냐면 엄마가 저도 몰랐는데 물탱크 청소를 하러 올라가셨다 깜짝 놀라신 거예요. 이거 어디서 이렇게 많은 레고가 나오게 됐나? 그래서 제가 솔직히 얘기했죠. 10,000원씩 훔쳤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여러분 훔치면 안 돼. 이런 건 오늘 기억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 그때 제가 레고를 사고 싶었던 건 뭐냐면 이 남들한테 보여주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수집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 하나하나. 저희 아버지도 그렇거든요. 수집광이에요. 저희 아버지는 DVD 있죠. 해외 여행 DVD 이런 거. 왜 우리 아버지 특이하신데 여행은 안 가시는데 여행 DVD만 사세요. 전체 다 수집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사람마다 좋아하는 종목은 다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뭘 좋아한다? 게임을 좋아하고 레고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는데 아버지는 또 뭐 음악 CD. 요즘에는 트로트에 빠지셔가지고 트로트 또 CD랑 이런 거만 수집을 하세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수집하고 정리하는 거 어마어마하게 좋아해서 그런 것도 분류하고 했는데 이런 놈이 어떻게 시험이 됐을까요? 어떻게 됐냐면은 저는 기출문제를 모두 수집해서 정리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저한테 질문이 많다 해서 주고 가셨는데 앉아서 뭐 했냐면 이것도 분류했어요. 이렇게 5가지 질문이 있구나 이렇게. 이게 제가 정말로 좋아하고 끌리는 거예요. 나보다 훨씬 잘하는 거. 어릴 때는 건담을 수집하고 정리하고 어떤 놈 뿌리 1개고 어떤 놈 2개고 어떤 놈 파란색이고 노란색 이런 걸 수집했다면 제가 시험에 돌입했을 때 뭘 했을까요? 2가지였어요. 합격 수기를 일단 50년치를 다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기출 문제를 싹 다 정리하니까 뭐가 나오냐면 약간 여기 질문에도 있는데 출제자가 무슨 생각하는지 보이더라고요. 매해 나오는 거 2년에 한 번 나오는 거 3년에 한 번 나오는 거 4년에 한 번 나오는 거 5년에 한 번 나오는 거 수능 세계사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너무 쉬워요. 너무 규칙적이에요. 나오는 연도 이런 것들이. 그럼 직접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분류하고 분석하고 정리하다 보면요. 내가 출제자의 사고를 꿰뚫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하나의 패턴을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게 됐냐면은 제가 이제 TV를 보다 보니까 수능 그 평가 원장님이 나와서 막 사과를 하는 거예요. 문제를 잘못 출제했다고. 그럼 문제를 잘못 출제하냐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존에 냈던 문제를 바꿔내는 게 가장 안전하겠죠, 그죠? 이런 생각들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출 문제를 다 수집하고 분석하고, 그다음 합격 수기,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방법들을 모두 수집하고 분석해 보니까, 이건 뭐는 해도 되고 뭐는 안 되겠구나. 뭐는 시험에 맨날 나오는 누구나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시험을 좀 빨리 시험에 나오는 것만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저는 15만 페이지는 적게 본 거고 대부분이 한 80만 페이지에서 90만 페이지 정도를 봅니다. 사법시험 칠 때. 여러분 책은 1000권 정도 분량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조금 보고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가 나오는지를 미리
전략을 짜고 들어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게임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재능이 있었어요. 아이템 수집하고 클리어하고 스토리 찾고 소통하고 뭐 이기고 이런 것들. 여러분들 앞에 거를 한번 바꿔볼게요. 공부를 한번 다 바꿔볼게요. 나의 재능을 찾을 때는 명사로 찾으면 절대 안 돼요. 동사로 찾아야 돼요. 동사로. 게임의 재능, 공부의 재능 이딴 건 없어요. 세상에. 그게 아니고 어떤 걸 하는 걸 좋아하느냐 이렇게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 뭘 한다? 아이템 수집하는 게 아니라 저는 볼펜, 합격 수기, 그 다음에 뭐 기출문제 이런 거. 볼펜도 전 쓰기 시험인데 사고시험 2차가 볼펜만 7만원치, 8만원치 샀어요. 저한테 뭐가 잘 나왔는지 보고 솔직히 모으고 싶어서. 그 다음에 여기 끈기 있게 퀘스트를 클리어하는 재능도 있겠죠. 저는 한 번 앉으면 얼마 한다고요? 하루에 딱 3번 일어납니다. 화장실 갈 때, 이럴 때, 밥 먹을 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게임하고 이럴 때 마찬가지고. 난 캐릭터 배경 스토리를 찾아보는 재능. 교과서에 써있는 개념 자체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넓은 것들을 바라보는 어떤 노력들. 난 친구들과 가상공간에서 소통하고 어울리는 재능 같은 경우는 뭐 스터디를 한다든지 학원 간다든지 이런 것도 있겠죠. 다섯 번째 뭔가요? 경쟁에서 다른 사람을 이기는 재능. 솔직히 제가 현실에서 쭈구리니까 게임 가가지고 남들 이겨먹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친구들 이겨먹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공부에서도 얼마든지 내가 할 수가 있겠죠. 잘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재능을 찾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능을 찾기 위한 세 가지 질문이 아까 제가 개념적이 내렸던 것처럼 나보다 잘하거나 나도 모르게 끌리거나 고집을 부리거나 특히 이 2번, 3번이 되게 중요해요. 솔직히 나보다 잘하는 게 어디 있어요? 나보다 잘하는 뭔가를 갖고 있다는 거 진짜 축복받은 거예요. 그거는 2번, 3번에 여러분들은 집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또 한번 퀴즈를 내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 그러면 혹시 제가 1분 전에 했던 얘기 기억나세요? 1분 전? 5분 전에 했던 얘기 기억나세요? 아무튼 기억 안 나죠? 이거 단기 기억이라는 거예요. 단기 기억. 최대한 40초 정도 지속됐다가 계속 반복하면 한 일주일 가요. 1, 2주일. 여러분 지난 중간고사 때 얼마 전에 기말고사 끝났는데 기말고사 때 쳤던 내용 기억나세요? 대부분 기억 안 나죠. 내가 바보여서 그런 게 사람이 원래 그런 거 원래.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생각을 안 해본 분들은 제발 좀 보조도구를 쓰세요. 혼자 머리로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메모장을 꼭 쓰세요. 손으로 꼭 써보면서 한번 생각을 정리를 해보세요. 야, 내가 흘리는 게 뭐지? 고집 부리는 게 뭐지? 이렇게. 최근에 제가 직원을 한번 채용을 했는데 어떤 분을 채용했냐면은 이제 그 직원과 면접을 하다가 혹시 좋아하는 거 있으세요? 어때요? 끌리는 거 있으니까 어때요? 고집 부리는 거 있냐고 물어보니까 이제 있대요. 제가 방 청소하는데 엄마가 뭐라면 되게 기분이 나쁘대요. 제가 그래서 그 직원분을 채용을 했어요. 왜 했을까요? 재능이 있다고 느꼈어요. 자기만의 정리하는 방식이 있고 뭔가 정리하는 걸 좋아하는 분에서 그 직원은 어떤 업무를 하냐면 저희 회사에서 그런 행정적인 정리하는 이런 업무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만의 재능이 있는데 그걸 누가 알아줄까요? 선생님이 알아주나요? 선생님 그런 데 관심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이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재능을 찾고 자꾸 물을 줘야 되는데 아시겠죠? 근데 그걸 자꾸 명사로 찾고 영역으로 찾으면 절대 안 보여요. 공부의 재능. 뭐 이런 게 어딨어? 수학의 재능, 영어의 재능. 없어요, 사람은 그런 거. 그 안에서도 뭔가 하고 싶은 게 있겠죠. 영어 같은 경우는 어떤 학생은 막 어원을 외우는데 그걸 스토리를 찾아가지고 뭐 보니까 어디 유토피아라는 거 어디에서 나오는 단어고 DOM, 뭐 도미네이트의 DOM 어디 지배하고 어디 있는 거니까 도미터리가 어디에 지배하면서 머무르니까 숙소거나 이런 식으로 본다든지 뭐 이런 학생도 있을 거고 아니 딸딸딸 그냥 외우는 걸 좋아하는 학생도 있을 거고 그죠? 학교 숙제를 좋아하는 학생도 있을 거고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재능을 찾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찾은 뭔가 재능이 있다고 한다면 공부에 있어서 영역을 바꿔도 그런지 한번 이제 봐야 돼요. 대부분은 노일 거예요. 왜? 아직 물을 안 줬으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만의 재능을 찾으셨으면 끊임없이 이제 그거를 발전시키는 방법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뭔가요? 공부법이에요. 공부법. 나의 재능을 키우는 방법, 인생을 살기 위한 방법적인 노하우가 바로 공부법입니다. 여기서 또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사람마다 공부법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다. 손 안 드셔도 다르다. 둘 다 답인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세계가 랭귀지라는 말 아시죠? 랭귀지. 언어랑 스피치. 사람이 말하는 거. 언어랑 그 사람의 발화는 다르죠. 예를 들어 아까 이제 뭐 앞에도 발표를 많이 주셨고 한데 사람마다 말투는 다르죠. 진짜 모두 똑같은 한국말을 쓰고 있죠. 공부법도 마찬가지예요. 체계로서의 공부법이 있고 사람마다 스타일로서의 공부법이 다르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뭘 찾아야 된다? 먼저 언어로서의 공부법을 열심히 배우시고
나만의 나의 재능에 맞는 나의 재능을 꼭 피우는 공부법을 잡고 여러분 몸에 익히셔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익히는 건가? 부모님 들으시면서 아 우리 자식이 잘하겠지 하시면 아니에요. 부모님이 한 팀을 이루셔야 돼요. 부모님은 코치여야 됩니다. 코치. 자녀는 플레이어예요. 그럼 훌륭한 플레이어가 훌륭한 코치가 될 확률은 상당히 낮은 거 혹시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주시면 좋겠어요. 야 내가 공부를 잘해본 적이 좀 없는데 자녀를 가르칠 수 있을까? 또는 자녀는 엄마 아빠 공부 잘해본 적 없잖아. 근데 날 뭘 가르쳐? 아니에요. 코치랑 플레이어는 전혀 서로 다른 역할입니다. 서로 하나로 합쳐져서 한 팀이에요. 팀 플레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자꾸 해주세요. 여러분이 그래서 공부에서 여러분의 재능을 자꾸 꼭 피워야 된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좀 이번 두 번째 파트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누구나 공부에 적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사실 대학교 때 이제 프로게이머 연습생 하다가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한참 놀다가 4학년 때 여러분 대학은 4학년 때 졸업하거든요. 근데 4학년 2학기 때 제가 이제 수업을 들어갔더니 출석을 안 부르는 거예요. 갑자기 선생님이. 그래서 제가 왜 출석 안 부르시죠? 교수님 저기 그랬더니 학생은 제적됐는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적이 뭐냐? 퇴학이에요. 퇴학. 왜 퇴학이 됐을까요, 제가? 저도 몰랐는데 성적이 이제 개떡 같아가지고 보니까 성적이 안 좋아서 학교를 안 나와도 된다는 통보를 이제 제가 사실 학교에서 뭘 받는 걸 되게 싫어해가지고 주소를 옆집으로 해놨어요. 옆집으로. 자취방을 옆집으로 해놔가지고 제가 제적된 걸 몰랐던 거죠. 여러분 이런 놈도 변호사가 될 수 있다. 되게 꿈과 희망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해서 저도 모른 채로 제적이 됐는데 뒤에 의견 소명도 다 날라가고 그래서 학교에 가가지고 이제 봤더니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제적당하면 군대에서 연장이 1순위로 나와요. 중간에 좀 휴학을 2번 했고 2년 정도 여자친구랑 놀고 나 1년 재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군대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이제 3개월 뒤에 군대를 가야 되는데 만약에 제가 군대를 안 가고 근데 사법시험이 폐지가 된대요. 또 진퇴 안 다니죠. 이때 남은 저의 어떤 방법은 대학교를 재입학하고 3개월 만에 사법시험 1차에 합격하고 그다음 합격하고 나서 모든 학점을 재입학했기 때문에 학점을 처음부터 다 들어야죠. 이거 하고 바로 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대학원까지 합격을 해야만 사법시험 2차를 칠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얼마나 눈물이 났겠어요. 맨날 힘들고 막 지옥 같고 그랬는데 그때 저를 이끌어준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절판 됐을 건데 석세스 코드라는 책이에요. 일본의 공부법 책인데 우연하게 서점에서 봤어요. 근데 이 책이 첫 페이지에 뭐가 나오냐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누구나 공부에 적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막 우라통이 침이 들어요. 화가 막 나더라고요. 야 그러면 나도 공부를 잘했겠지 이런 생각 막 드는 거예요. 솔직히. 근데 읽어보니까 뭔가 이유가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여러분이 인생의 진짜 목표가 아까 말씀드린 중간 목표 대학 가고 이딴 거 있는 게 아니에요. 뭔가 그 뒤에 있는 어떤 돈을 많이 벌든 명예를 갖든 나 혼자의 삶을 갖든 뭐 사랑하든 다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행복에 어떤 적성이 필요한가요? 행복해지는데? 행복해지는데 어떤 적성 조건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아무나 없으실 걸요, 그죠? 공부는 뭐죠? 행복을 위한 수단이에요, 수단. 페이커 선수에게 롤이란 게임은 뭐예요? 행복을 위한 수단이겠죠. 공부는 아니겠죠, 그분에게. 여러분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공부를 선택했어요, 안 했어요? 여기서 이제 선택했던 답이라는 왜 아까 선택 안 한 것도 선택이라고 말씀드렸죠. 나는 행복을 위해 공부를 선택했는데 행복에는 조건이 필요 없대요. 적성. 그 수단에도 적성이 필요 없겠죠. 어떤 문제만 나올까요? 적성 따위 필요 없고 방법의 문제만이 나올 뿐이다. 이러면서 공부법 얘기를 쭉 한 거예요. 그게 제 인생을 바꿔줬어요. 제 인생을 희망으로 건져준 계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만약에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뭔가 실패하고 나를 낙담하게 하고 힘 빠지게 한 게 있었다면은 여러분 삶의 돌파구를 뭘로 찾으면 좋겠다? 홍보용품 아니고 공부법으로 찾으면 좋겠다. 공부법으로 찾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했으니까. 어떻게 살 건지 여러분이 지금부터 설계를 잘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뭘로? 나의 재능을 찾아보겠습니다. 원장님의 도움을 통해서. 아시겠죠? 자, 세 번째. 그래서 이제 꿈과 비전을 현실로 만드는 어떤 계획적인 공부법 조금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끝을 내볼 건데요. 그 질문 답변 드릴 건데 일단 스마트 계획법이라는 게 있어요. 5가지인데 영어 다 잘 하시죠? 처음에 스피시픽 이게 뭐 구체적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자꾸 이런 거를 혼동을 하세요. 결과 목표랑 수행 목표. 내가 예를 들어서 몸무게가 제가 지금 92kg 나가는데 87kg까지 감량한 게 목표다. 마이너스 5kg 한 게 목표다.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거를 결과 목표로 합니다. 뭔가를 해서 최종적으로 가는 상태. 근데 그걸 위해서 저는 뭘 해야 될까요? 하루에
500kcal 적게 먹겠다든지 밥을 반 공기를 먹겠다든지 아니면 두부만 먹겠다든지 뭔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의 그 계획은 자꾸 물론 안 그러시 교육을 잘 받으셨겠죠. 훈련을 받으셨겠지만 결과 지향적이에요. 되게 1등급을 받겠다. 공부를 잘하겠다. 어떻게라고 물었을 때 답이 안 나오면 그거는 계획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나는 하루에 1시간 수학 개념을 공부하겠다든지 영어 단어를 2시간 외우겠다. 이런 식의 구체적인 액션 플랜 형태로 나와야 되고 그걸 뭐라고 본다? 수행 목표라고 부릅니다. 이건 스포츠 심리학의 개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운동선수들은 뭐 나는 세계 최고가 되기 이렇게 훈련 안 해요. 나는 오늘 뭐 킥박치를 얼마를 몇 분 해야지, 줄넘기 몇 개, 이런 식으로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만의 그런 세트가 있어야 돼요, 공부할 때. 자, 두 번째, 메저로 목표량을 설정해야 되는데 수치화해야 됩니다. 수치화. 인간의 역사가 얼마 정도 되죠? 420만 년 정도 됩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부터 쭉 온다고 치면. 인간의 DNA 속에 각인되어 있는 것은 시각적인 정보와 두 번째는 수치화할 수 있는가예요. 내가 판단의 용이성을 위해서 쉽게 생각하기 위해서 오늘 물고기를 몇 마리 잡을까? 사슴을 몇 마리 사냥해야 되는가? 이런 것좀 여러분들도 그냥 수학 공부하기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몇 페이지를 얼마 타임바운드 언제까지 얼마만큼 볼 것인지 이런 식으로 자꾸 계획을 세워주세요. 수치화시켜서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잘합니다. 자, 세 번째 어치버블. 오늘 이제 이윤규 변호사 강연 듣고 그 다음에 변리사님 대표님 강연 듣고 나니까 뭔가 이 스티펜 먹은 것처럼 뽕이 막 생깁니다. 오늘 집에 와서 공부 잘할 것 같다.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최소한도로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셔야 돼. 아시겠죠? 어치버블. 적어도 확실하게 가능한 만큼만 계획을 세우시고 렐러번트. 이건 이제 뭐 내가 수학을 잘하고 싶다 해서 대학 수학 공부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직접 관련성 있는 것들 이런 데로 공부 범위를 축소시키고 다섯 번째 타임바운드. 제한 시간을 둬야 됩니다. 수학 공부 2시간 이거 무슨 뜻이죠? 2시간만 하면 이 지긋지긋한 수학에서 해방이다 이 뜻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나는 지금 수학 개념을 외우고 싶어 미치겠는데 내 재능이 거기에 있는 것 같은데 찾았다고 치고 최대 2시간까지는 수학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야 돼요. 최소 시간이 아니라 최대 시간이 돼야만 인간이 그 범위 내에서 동기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아까 질문 주신 분 있어서 제가 답변을 미리 좀 드리면 자, 변호사님 얘기는 잘 들었는데 그래서 우리 아이는 도대체 뭘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아이가 또 여기 와 계신 이제 플레이어분들의 공부를 잘하게 한 습관 2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로 질문에 답변 한번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3일 전 점심 때 혹시 뭐 드셨어요? 3일 전 점심 때? 기억나세요?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3일 전 점심 때 부대찌개 드신 분 계신가요? 여기는 OX가 명확하죠. 3일 전 점심 때 김치 드신 분 계세요? 3일 전 점심 때 콩자반 드신 분, 밥 드신 분, OX가 다 명확하게 나오죠. 뭘까요? 여러분 사실은 머릿속에 기억이 다 있다는 거예요. 있는데 끄집어내는 법을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학교를 열심히 다녔고 홍콩연구소 열심히 여러분들께서 다니시면서 배우셨다면 뭐를 생각하셔야 되냐면 내 기억을 끄집어내는 법을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끄집어내는 가장 좋은 수단이 뭐예요? 바로 몇 개를 배웠는지 세는 습관이에요. 오늘 나는 몇 과목을 배웠는지 뭐 국사를 배웠다 좀 국사에서 오늘 내가 배운 단어 수가 몇 개인지 꼭지는 몇 개인지 그 안에서 몇 개의 개념을 배웠는지 이런 식으로 자꾸 개수를 가지고 거꾸로 가는 습관들. 근데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거니까 기억해 주시고 두 번째 내가 오늘 공부한 것들을 쉬운 걸로 바꿔서 설명을 자꾸 해보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구체적인 플랜 실행들이 이 플랜 속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이 아마 목표를 이루실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선순위라고 설정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장 급한 일에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실 인류가 직립보행을 하게 되는데 2가지 정도 큰 가설이 있거든요. 하나는 이제 사냥꾼 가설이라는 게 있어요. 막 내가 직립보행을 하면서 막 육식동물들하고 경쟁해가지고 막 사슴도 잡아먹고 멧돼지도 잡아먹고 그러기 위해서 이게 4발 쓰다가 2발로 걸으면 2손이 자유로워지고 도구를 쓸 수 있게 되고 머리가 커지고 이렇게 했다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요즘에 사장됐고 50년 전 가설이고 지금은 우리가 이제 도망자 가설이라고 2발로 서게 된 이유는 이렇게 쓰면 포식자가 오는 게 안 보여요. 근데 2발로 이렇게 쓰면 멀리서 오는 게 보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서 뭔가 청소부 가설이랍니다. 정확히는. 그래서 내가 도망치기 위해서 이렇게 직립보행을 하게 됐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인류의 전체 420만 년의 전체적인 역사 놓고 봤을 때 420만 년의 역사 중에 최근에 이 한 10,000년 정도 정착 시절을 지나고 나면은 물론 정착 시절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는 항상 도망칠 때 익숙해요. 위험으로부터. 뭔가가 오면은 확 도망치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어디에 끌리게 되죠?
이 3순위 일에 끌리게 됐습니다. 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에 자꾸 끌려가요. 학생분들 어디에 끌리시죠? 사실 이건 학생분들한테 할 얘기가 아니라 부모님들 아침에 일어나서 카톡, 단체 카톡 보면 뭐 솔직히 말하면 별 쓸데없는 얘기들은 잔뜩 있지만 그거 하나씩 눌러보시고 막 체크하시잖아요. 그죠? 뭔가 그 빨간 숫자 안 주면 안 될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죠. SNS 한대든지 메신저 한대든지 이런 게 없겠다.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진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은 뭘까요? 인생에 얼마만큼 중요도가 있는지 이걸 먼저 따져줘야 됩니다. 중요한 일에 먼저 집중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1순위의 일은 중요하고 급한 일에 집중해야 돼요. 긴박하고 중요한 일. 그래서 두 번째가 이제 중요하지만 급하진 않은 일. 교과목으로 나눠보면은 2순위에 해당하는 일이 뭘까요? 뭔가 중요한데 당장에서는 안 되고 당장 할 필요가 없다. 국영수 같은 게 여기에 해당하죠. 장기간 또 아주 꾸준하게 쌓아야 되는 것들. 당장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2순위로 깔려야 됩니다. 1순위에 해당하는 게 당장 1, 2주만 해도 막 성취를 볼 수 있는 탐구 과목 같은 애들, 아니 제2외국어 뭐 이런 애들이 여기에 해당하죠. 3순위가 뭘까요? 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게 친구랑 잡담하고 부모님이 잘 컴퓨터 모르신다고 막 엄마 공부하는데 컴퓨터 필요해요. 필요해요. 그런데 뭐 그런 거 운명의 이기들 다 끊어낸다고 해서 공부에 전혀 지장 없습니다. 근데 다 여러분들 우리 저도 그랬고 여러분들도 많이 속여먹고 계시죠? 근데 과감하게 3순위에서 멀어진 사람이 인생에서 성공해요. 인생을 중요하지 않은데 나를 유혹하는 많은 요소들을 내가 얼마만큼 차단할 수 있는가 그 사람의 인생의 성패를 거의 다 좌우합니다. 성인이든 아이든 똑같아요. 4순위 급하지도 중요하지도 않은 일. 대부분의 이제 공부가 잘 안 된다고 할 때 4순위를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어떻게 판별을 하죠? 제발 좀 적어보세요. 2차 대전을 승전으로 이끌고 미국의 대통령이 된 사람 아이젠하워라는 장군이 있는데 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바로 이런 식으로 일을 했습니다. 책상을 4등분 해가지고 왼쪽 위에다가 중요하고 급한 일, 오른쪽 위에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 왼쪽에 급한데 안 중요한 일. 네 번째 일은 버렸대요. 네 번째 감 버리는 거예요. 3순위는 부한테 맡기고 2순위 나중에 처리하고 1순위만 운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는 태스크 관리 설계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공부할 때.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아까 사실 우리 1, 2교시 앞에 이제 두 분의 연사께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우연하게 이런 성취 때문에 인생이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저도 오늘 그 얘기 한 번 더 반복해 드리고 싶고 이거보다 조금 더 넓은 거 인생의 10대 때 뇌의 각인은 어떤 식으로 일어난다 총 4가지 종류로 일어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취도 있지만 동경도 있고 체험도 있고 충격도 있다. 여러분들 어떤 종류의 그 4가지 중에 인프린팅이 어떻게 될지 여러분 DNA가 결정할 거예요. 우연한 어떤 계기가 결정하겠지만 그 계기를 여러분이 잘 살리시는 게 여러분의 어떤 인생의 중요한 방향점이 돼야 됩니다. 어쨌든 동기라는 건 성취를 먹고 자라기 때문에 여러분이 작은 성취를 만들고 쌓는 습관을 하다 보면은 그 속에서 여러분이 진짜 인생을 바꾸는 경험이나 지식이나 기억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 이거 장점 중심의 사고를 좀 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뭐 어떤 샌드위치를 하나 먹는데 벌레가 한 마리 나왔대요. 그럼 그 샌드위치 드실 거예요? 대부분 안 먹겠죠. 사실은 샌드위치가 거의 전부잖아요. 벌레는 한 마리고. 그렇죠? 반면에 벌레 더미 위에 샌드위치가 하나 있으면 그 샌드위치 드시겠어요? 그것도 안 먹겠죠. 왜 그럴까요? 면적으로 보면 이쪽 긍정이 훨씬 많은데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 생각 한 4개 정도를 압도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한 420만 년 살아왔다고 그랬잖아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때문에. 인간의 본성이에요. 근데 내가 뭔가 나보다 잘 못하고 그 다음에 뭔가 좀 쭈구리같이 느껴지고 이런 부정적인 생각은 나의 생존적인 어떤 본능 때문에 나를 자꾸 뭔가를 안 하는 쪽으로 이끌어요. 솔직히 여러분 공부라는 거는 인생에 도움이 될까 안 될까? 별로 안 돼요. 공부해서 막 나는 눈이 좋아졌어, 허리가 좋아졌어 막 이런 분 있어요? 대부분 안 좋아져. 뭔가 안 좋아지는 게 공부예요. 공부는 마라톤과 같다고 아까 변리사님 말씀 주셨잖아요. 여러분 마라톤 하는 사람은 나중 되면 다리가 다 아픕니다. 이봉주 선수 보셨어요? 막 중간에 막 문제 생겨서 막 한동안 못 걷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그 힘든 과정 뒤에 오는 성취가 좋아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솔직히 공부하는데 내가 안 힘들다면 공부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공부하면서 이제 대부분 느끼는 게 엄마 공부할 때 너무 외로워. 그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마라톤 하는 사람이 다리가 아프다는 건 똑같은 거예요. 공부하면 원래 외롭고 힘들고 괴롭고 그 인생은 원래 그렇다라는 걸 빨리 아셔야 됩니다. 그 속에 뭐가 있어야 하는데 그래도 향후에 나에게 올 달콤한 것들을 자꾸 생각을 해줘요. 나의 꿈, 미래, 행복. 내가 정말로 원하고 싶은 거를 하려면은 이 중간 목표도 성취하면 좋겠다. 이 정도 나인데 긍정적인 생각을 의식적으로 자꾸 해줄 필요가 있어요. 자, 여러분 긍정적 생각을 어떻게 하죠?
여기서 웰빙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어디에서 들어보셨어요? 샤브샤브집 가면 막 붙어있죠? 웰빙. 근데 사실은 긍정심리학에서 처음으로 쓴 단어예요.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긍정심리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 긍정적인 사고를 하려면 뭘 바꿔야 된다? 말통세를 바꿔라라고 얘기했어요. 말투를 바꿔야 된다. 자녀한테 야 너는 해도 안 돼. 최악의 부모예요. 진짜 최악의 코치. 자녀를 너는 안 된다라고 몰아넣는 부모.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죠. 변호사님 저는 그런 말 안 할게요 하면서 자녀 시험 치고 왔어요. 성적 들고 와서 맛있는 거 안 해준다든지 비언어적으로 표현하고 이러면은 자녀분들은 변형 걔가 지금 막 발달하고 있는 단계에서 무지하게 잘 캐치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애가 수학을 이번에 40점을 받아왔대요. 그럼 본인이 뭐라고 하셨죠? 야 60점이나 점수가 오를 여지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대요. 저는 옛날에 사법시험 2차 준비할 때 모의고사 12점 받은 적 있어요. 그때 무슨 생각인 줄 아세요? 솔직히 막 걷는가 눈물이 나요. 집에 전화 드려가지고 엄마 나 내려갈래 말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야 나는 88점이나 점수가 오를 수 있다. 지금부터 하는 만큼 오른다라고 생각했어요.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인생은 자기 책임이라니까요. 내가 내 언어 습관, 사고 습관, 말 혼세를 안 바꾸면 내 인생은 점점 부정적인 데로 치닫게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30, 40대, 50대 되면 아무도 이거 책임 안 져준다니까요. 여러분 지금부터 빨리 바꾸시죠. 오늘부터 아시겠죠? 자, 그래서 내 마음이 내 행동으로 나타나요. 제가 그래서 주변에 저는 인터뷰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인터뷰하고 이제 좋은 분들 많이 만나다 보면 한 가지 알게 된 사실이 성공한 사람들은 말이 걸걸한 경우가 없습니다. 욕을 한다든지 막 비속어를 막 안반한다든지 그런 경우 잘 없어요. 뭐 의식적으로 품있게 말씀하려고 노력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말하는 게 굉장히 정갈해요. 막 안녕하세요 이런지 아니고 뭔가 그 말에 부정적인 것들이 많이 개입을 안 한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 이제 변호사님께서 난 굉장히 자신감 있는 편이다 이런 말도 하셨지만은 자신감이 있다는 적극적인 어떤 비언어적인 것도 드러내고 그러셨어요.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한테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에게 그런 자신감이 있어요. 저도 어떤 자신감? 나는 긍정적인 사람이고 긍정적인 사고를 한다. 말을 쓰겠다. 그게 여러분의 인생 바꿔요. 오늘부터 부정적인 표현을 좀 바꿔보세요. 난 실수하지 않겠다. 이런 거는 긍정적인 게 아니에요. 그건 부정의 부정이죠. 긍정은 다음부터는 수학 문제를 끝까지 다 열심히 보고 풀겠다. 3을 6으로 잘못 읽지 않겠다. 이런 게 긍정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생각을 해봐 주시고 자 마지막 자 여러분들이 또 바뀌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 열심히 플래너 쓰고 계시죠? 우리 특허받은 플래너 기록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람은 그 머리에 단기 기억으로 뭔가를 오랫동안 잘 못해요. 처리를 못해요. 자꾸 자기 합리화를 하게 돼 있어요. 인간은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왜?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가 뭔가를 바뀌려면 피드백이 돼야 되고 피드백의 대상은 뭐가 돼야 될까요? 감정이나 내 자신에 대한 게 아니라 내가 남긴 흔적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남기신 활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신 것들 플래너를 그래서 마지막으로 열심히 좀 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바뀌려면 기록을 해야 됩니다. 사람은 그렇게 머리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제가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 10분, 15분 정도 된 것 같아 맞나요? 요거 답변 아까 5가지 유형 제가 답변 드리고 같이 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느낄 때 오늘 우리 점스데이 우리 홍콩 기적이라보다 이건 인내력 기적인데 이게 2시간 가까이 이렇게 앉아 계시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제가 느낄 때 이제 빨리 끝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암기 개념 여기에 대한 질문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전체 공부 방법, 그 다음에 공부 태그, 목표, 각성 상태 이런 게 있었는데 제가 답변을 드리면 암기법, 영단어랑 개념 암기법이 궁금하다. 개념이 문제에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 출제자 눈을 알고 싶다. 이 질문이랑 두 번째, 영어 단어 아무리 외워도 안 외워진다. 암기법. 짧은 시간에 외우는 건 잘하는데 내신처럼 암기를 오래 가져가야 할 때 자꾸 기억이 휘발된다. 오래 기억하려면 어떤 복습법이 필요하냐? 단기 기억력은 좋은데 장기 기억력이 약한 아이들은 공부법이 있는가? 요즘 아이들 공부법 예전 저희 때랑 다르다. 암기해야 할 단어를 눈으로 보고 손으로 적고 입으로 말하면서 외워야 돼. 집중 잘 됐는데 요즘 아이들은 다르다. 이게 저는 같은 류의 질문으로 보여서 그렇죠? 암기하고 복습법 중에 특히 영어 단어 어떻게 외우냐 이거 설명드릴게요.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현재 저를 보고 계시는 거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이 저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뇌에 비친 저의 JPG 파일 열어보고 있어요. 약간 미친놈처럼 들리실 수 있지만은 사람이라는 건 컴퓨터랑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면 감각 기억이 작용해요. 이건 0.6초 만에 없어져요. 단기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감각 기억이랑 작업 기억을 합친 거예요. 작업 기억이 우리 뇌 CPU랑 같은데 얘들은 예를 들어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학교에 등교를 하다가 개똥을 밟았대요. 냄새가 기억에 남는 거예요.
평생 기억한대요. 어떤 기분일까요? 별로 안 좋겠죠. 기분이. 새똥을 맞았는데 이 느낌 평생 간다. 이상하겠죠. 그래서 이 단기 기억이라는 것은 생존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발전을 한 거예요. 불필요한 것은 날립니다. 장기 기억의 원리는 뭘까요? 생존에 도움이 되는 기억만을 해마는 기억을 해줍니다. 여러분 뇌에 보면은 귀 위쪽에 해마라는 애가 있어요. 이렇게 진짜 해마처럼 생겨서 해마인데 이 해마가 장기 기억을 만드는데 어떤 원리로 만든다? 생존에 도움이 되는가? 근데 생존에 도움이 되는지 어떻게 할까요? 사람은 생존에 도움이 되는 행동은 반복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수없이 반복을 해야 합니다. 변호사님 그러면은 막 하루 뒤에 복습하고 4일 뒤에 복습하고 7일 뒤에 복습하고 그러면 되나요? 그것도 반복이겠지만은 뇌는 그런 걸 반복으로 인식 안 해요. 앉은 자리에서 수백 번, 수천 번을 반복해야 내 걸로 받아들여줘요. 개념 같은 걸 읽으시면요. 그래서 앉으시면 어떻게 해야 된다? 앉은 자리에서 읽거나 강의 듣고 끝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언어로 바꿔보고 곱씹고 물고 뜯고 하는 것들 내 머리로 생각하는 작용을 적어도 한 예를 들어 10분 강의를 들으셨으면 15분, 20분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 걸로 만드는 작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 쉽게 할머니도 이해할 수 있게 바꾸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걸 교육심리학에서 일라보레이션이거든요. 정교화라고 그러는데 쉽게 설명을 드리면 개념이라는 말 아시죠? 개념 무슨 뜻이죠? 개념이란 말 느낌 오냐 설명하기 어렵죠. 사전적 정의 아마도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 이렇게 돼 있을까 아마 그럴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보지 마시고 어떤 한자어가 합쳐졌는지 한번 보세요. 한자어가 질문 중에 우리 아이가 어떤 공부를 하는 게 좋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장기적인 습관을 좀 바꿔야 돼요. 한자 공부를 제발 좀 열심히 좀 하세요. 한자는 남의 나라 말이 아니고 여러분이 등거랑 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우리식으로 바꾼 이두 뭐 이런 식의 우리식의 한자를 쓰죠. 우리말의 70%가 여러분 한자어구나. 한자어 하나하나를 공부하는 뜻이 아니라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모르는 학생이 공부를 잘하고 하면 굉장히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인 시험 있죠? 이 성인 시험 수능에 치면 난이도가 한 기본적으로 한 100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사법시험 예를 들면요. 팔지선다예요. 16장입니다. 이걸 70분에 풀어야 돼요. 40문제는 가능할까요? 뭐가 좌우할까요? 독해력이 좌우해요. 독해력은 어디서 나올까요? 여러분 영어의 독해력은 어디서 나오죠? 영단어에서 나오지 않나요? 그럼 한국 단어의 한국 국문의 독해력은 어디서 나올 거예요? 국어 단어에서 나오지 않겠어요? 이 당연한 걸 외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를 자꾸 곱씹고 왜 독서가 중요하다고 할까요? 책 읽고 막 남의 삶을 막 내가 막 소설을 통해서 접하면 막 좋나요? 그게 아니라 풍성하게 내가 쓸 수 있는 언어적 기반들을 자꾸 흡수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기억이라는 거는 쇠퇴할까요? 강화될까요? 나이가 들수록? 쇠퇴하는 것도 있고 강화되는 것도 있고 유지되는 것도 있다고 보입니다. 우리가 작업 기억이라 그래서 순간적인 기억의 속도 다 떨어져요. 시간이 24살 되면 다 떨어져요. 근데 62세 때까지 점점 올라가는 기억이 있어요. 의미 기억입니다. 의미 기억. 세상의 어떤 말들을 풍성하게 내가 받아들이는 기억이에요. 그래서 어른들이 어떤 면에서 공부를 훨씬 잘해요. 사랑하다 무슨 뜻이죠? 생각사자, 양자. 생각의 양이 많다. 한 개만 미친 듯이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사랑에 빠지면 생각이 많아지겠죠? 이런 식의 사고 방식들을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자꾸 생각해 주셔야 돼요. 어른들의 어떤 그 사고, 위즈덤을 여러분들이 언어적으로 자꾸 바꿔서 그래서 내가 어떤 공부한 단어들을 할머니도 이해할 수 있게 내가 아는 가장 쉬운 단어로 표현해 보는 게 필요해요. 개념하면 무슨 뜻이죠? 개괄적인 통념이겠구나 이런 식으로 바꿔보면 되든지 개괄적인 일반적 생각을 바꿔보면 되든지 그래서 자꾸 이런 식의 나를 곱씹는 사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보면은 공부를 잘하고 못하는 사람은 이런 조그만 습관 하나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장기 기억을 만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속에서 여러 가지 기억법들이 나와요. 조직화의 원리라든지 심상화의 원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인데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리면 사람은 이미지를 훨씬 잘 기억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420만 년 중에 여러분들이 사실 우리 할머니나 증조할머니, 고조할머니 때는 한글을 못 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히려 문맹이었던 분들이 많습니다. 적어도 우리 DNA 속에 한글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요. 내가 귀족이 아니었다면. 그리고 인류 420만 년의 역사 중에 수메르 문명이 5,000년 전에 활자를 처음 만들었어요. 나머지 그럼 41만 5,000년은 9,500년 정도, 5,000년 정도 뭐가 되죠? 활자 없이 살았단 말이에요. 뭘로 살았을까요? 이미지를 통해 살았어요. 시각적 정보. 여러분들이 자꾸 책을 보실 때 이미지로 바꿔서 기억하는 훈련을 해주세요. 그 이미지는 사실적인 이미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관계적인 이미지. 내가 읽은 글을 네모랑 화살표로만 한번 나타내 보겠다든지 이런 식의 사고방식들. 이런 거를 자꾸 훈련을 해주시면 빨리 읽을 수 있게 돼요. 아까 여기 보니까 글 읽는 속도가 느리다 이런 것도 있었는데 글을 빨리 읽는 사람 두 가지가 발달돼 있어요. 작은 단어를 읽고 추론을 잘하는 것. 두 번째, 글을 이미지로 바꿔서 입력하는 연습들. 어느 정도 하면 될까요?
제가 어떤 분이 이제 우리 애가 공부를 잘 못하는데 단기간에 잘할 수 있냐, 이건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애가 완전 지금 멸치고 말라깽인데 얘가 세계 막 그 헬스대회 나가서 1등하는 방법이 뭐냐, 3개월 만에 없겠죠? 없어요. 없어요. 다만 한 개 뭐가 있느냐, 헬스 하시는 분도 보충제 드시잖아요. 보충제. 근데 올림픽 같은 손흥민 선수가 만약에 그 스테로이드 맞고 경기팀 어떻게 될까요? 평생 축구 선수 못할까요? 공부는 달라요. 공부는 나 이런 펌핑 펴서 절대로 그 뭐라 그럴까요? 그런 어떤 걸러내진 않습니다. 익세미네이션 작용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그 변호사 후배 중에 서울국대를 나온 변호사가 있는데 물어봤어요. 이 친구가 평소에 솔직히 너무 미안한데 좀 너무 좀 스튜피드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변호사님 어떻게 서울대 법대 갔냐?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우리 아버지가 약사인데 저한테 뭐 도핑할 걸 많이 줬다고. 시험 칠 때 막 점수만 오르게 막 여러분께서 그런 것도 많이 사드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 갭을 극복하기 위한 많은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단기간은 그런 약물 말고 없어요. 장기적인 습관을 뭘 길러야 된다? 지금부터 내가 사고력이 멸치면 지금부터 엮기를 드는 훈련을 해야 돼. 그 엮이는 훈련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뭐 내가 들은 것을 가장 쉬운 말로 바꿔서 설명하는 훈련이에요. 이게 습관이 된 사람과 안 된 사람은 아주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요. 아시겠죠? 이걸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숫자 세는 걸 잘해야 된다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몇 개를 배웠고 몇 개를 공부했고 이런 식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두 가지만 잘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장기기억 만드는 거 제가 설명드렸죠. 장기기억 만드는 방법은 쉬운 말로 바꿔보기, 그 다음에 이미지로 바꿔서 생각하는, 이거 두 개에서 모든 세부적인 암기 기술이 다 나옵니다. 교육심리학 책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게 7권 정도 있는데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불을 해보면. 자, 두 번째, 영다운 글을 어떻게 외우면 되는가? 여기서도 이제 여러 가지 기존에 내가 기억이랑 합치는 게 이제 기억의 원리인데, 중요한 건 영단어는 아까 제가 DOM 설명드렸잖아요. DOM, 아니 CO, 컴퍼니라는 단어 아시죠? 컴퍼니, 회사잖아요. 그 앞에 있는 CO가 투게더라는 뜻이에요. 투게더거든요. 그래서 이 CO라는 걸 봤을 때 함께 한다는 게 떠오르는 사람, 이게 기존의 기억이에요. 어원 공부법이라는 거는 기존의 어원을 내가 모두 완벽하게 외우고 있을 때 가능한 공부법,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 기억을 해주시고, 저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하나는 톱다운 방식이고 하나는 바텀업 방식이에요. 하나는 뭐냐면 맥락을 통해 외우는 방식을 추천을 조금 드립니다. 영어 단어 외울 때 뭐 쓰고 뭐 듣고 이런 거는 부차적인 거고, 내가 모르는 단어를 미리 한번 적어놓고요. 각주를 발표해서 전체적인 맥락 속에 이게 어떤 애인지 한글부터 먼저 보시고 영어를 보시면서 아, 이런 단어였구나 추론하는 거 하나. 두 번째는 맨날 일정한 단어를 그 누적 복습을 하시는, 단기 반복을 하시는, 이런 식으로 바텀업 방식으로 두 개를 같이 쌓아나갔을 때 영어 단어가 잡히기 시작해요. 왜? 그리고 사실 미국에 우리 외교부 있거든요. 미국에도 외교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해외 요원들을 훈련을 시키는데 언어를 네 군으로 나누거든요. 네 군으로. 네 군 중에 완전 반대에 있는 게 한국어랑 영어예요. 그래서 영어랑 한국어는 원래 배우기가 가장 어려운 언어인데 우리만 마치 그럴싸하게 잘 쉬운 것처럼 생각하고 있죠. 원래 어렵다. 그래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핸드폰도 다 영어로 바꾸세요. 빨리 바꾸시고,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영어 막 드라마 뭐 이런 거 보실 때도 자막 없이 보신다든지 자막을 켜서 보신다든지 뭔가 환경을 자꾸 바꿔보세요. 바꿔보시고 내가 노출되고 그래야 뭔가 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변호사님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인생인데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책임 여러분이 지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옆에 앉아계신 부모님이나 국가가 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인생 10년만 지나서 다 여러분 인생 책임집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바뀌지 않을지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영어 단어에서 어떻게 배운다? 기본적으로 장기적인 방법을 통해서 외우는 거는 한국인에게는 조금 한계가 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오감을 자꾸 자극해서 외우는 게 좋습니다. 눈으로만 외우면 잘 안 돼요. 그래서 자꾸 써보고 소리내면서 말하고 읽고 이런 훈련들이 동시에 다 돼야 됩니다. 이걸 이제 보호와 특수성 이론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건 이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눈알로만 공부하는 학생들 진짜 건방진 거예요. 눈으로 공부해서 잘 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뭔가 진짜 눈으로 봐도 기사라든지 천재의 바늘에 이뤘다고 생각이 든다면 눈으로 하세요. 그렇지만 눈으로 하는 공부는 잘 맞지 않아요. 직접 써보고 말하고 설명하고 뭔가 자꾸 나를 활성화시켜야만 공부가 돼요. 왜 그럴까요? 공부는 생존에 반하는 행위예요. 여러분 자꾸 공부하면 왜 자세히 이렇게 되는지 아세요? 도망치고 싶어서 그런데요. 빨리 돌아서 피해야지. 이렇게. 자꾸 이렇게, 그래서 불편한 자세를 자꾸 만들어야 돼요. 편하게 공부하는 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마라톤 하는데 편할까요, 여러분들? 그분이 여러분 바로 찰 수도 있어요. 마라톤 하는 사람은. 공부는 원래 불편하고 힘들고 괴롭고 지옥 같은 거예요. 왜? 나중에 인생이 편해지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런 생각을 자꾸 하면서 달려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법에 대한 것들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드린 것 같고, 부모님 시대 공부법이랑 요즘 시대 공부법은 똑같지만 뭐만 다르다? 스피치, 그래서 구체적인 느낌이 다르고 도구가 많이 달라졌죠. 원리는 똑같고. 그러니까 내신 공부법도 제가 말씀드렸고 영단어도 말씀드렸고, 두 번째 유형의 이제 공부법이 쉬운 문제를 많이 틀릴 때 개념 공부를 많이 하고 복습을 알아가는 게 좋다, 이런 질문이 하나 있고, 연산하거나 모르는 걸 생각할 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읽는 속도가 느리다. 이것도 제가 읽는 속도 느린 거 아까 말씀을 드렸죠. 단방에 해결되는 게 아니라 자꾸 단어를 읽고 싶고, 그다음 다만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자꾸 프랙티스랑 트레이닝을 구별을 못해요. 이 뭐에 대한 설명이냐면, 제가 시간이 거의 좀더 해드리겠죠. 손흥민 선수를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오늘 경기가 끝나고 내가 이번 경기에 프리킥을 놓친 게 너무 아쉽대요. 남아서 프리킥을 500번 연습하고 갔대. 이건 뭐죠? 이거 프랙티스라고 해요. 프랙티스. 반면에 손흥민 선수가 실전하고 똑같이 내가 패스하고 슛하고 막 이런 훈련을 했대. 이건 뭐라고 할까요? 이게 트레이닝이라고 합니다. 트레이닝. 프랙티스랑 트레이닝 구별해서 뭘까요? 프랙티스는 비실전 연습이에요. 비실전 연습.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아웃풋 연습이고, 트레이닝은 실전하고 비슷한 상황 속에 하는 연습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뭐를 자꾸 많이 하시죠? 프랙티스에 모두 집중해요. 실전에 가서 어떻게 움직일지 생각을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국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뭐 단락 요약하고 내가 요지 찾고 못 찾고 다 좋은데 실전은 그렇게 푸는 게 아니죠. 실전은 그게 아니라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에서 수능 문제 우리 가장 큰 지문의 첫 번째 나오죠. 그럼 무슨 뜻이죠? 하나 빼고 다 맞는 말이라는 뜻 아니에요? 근데 지문이 5개인데 밑에 선지가 5개, 무슨 뜻이죠? 한 단락마다 요약했다는 뜻 아닌가요? 근데 왜 이걸 읽고 풀죠? 이런 식의 사고 방식이 필요하다. 여러분들 수능 문제가 5개 단락이 있는데 세 번째 단락에 밑줄친 기억이 있고 뒤에서 두 번째 단락에 니은이 있어요. 밑줄친. 밑줄친 니은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은 무슨 뜻이죠? 뒤에 두 단락만 읽으라는 뜻이에요. 이런 식의 트레이닝적인 사고 방식도 있어야 되고, 평소에 프랙티스 훈련도 잘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어딘가 치우쳐 있다. 요령만 많이 알고 있거나 훈련이 평소에 기초가 덜 돼 있거나,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애가 쉬운 문제를 많이 틀린다, 뭐가 안 된 걸까? 바로 트레이닝이 안 된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최저점을 확보하는 노력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자꾸 로또를 맞으려고 하는 거예요, 시험에서. 잘 치면 막 1등급, 못 치면 4등급, 이거는 점수가 아니죠. 언제나 2, 3등급이 꾸준하게 나오는 최저점을 높여야 되고, 이건 어디서 나올까요? 시험 문제 전체 문제의 70%는 쉬운 문제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게 반복되는 문제예요. 60에서 70%는 내가 직관적으로 풀 수 있어요. 우리가 노벨 경제학상을 딴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2년 전에 돌아가신 데니얼 캐너먼이에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 사람의 사고 구조는 그렇게 논리적이지 않다. 시스템 2라고 합니다. 천천히 사고하는 게 아니라 직관적인 사고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낸다는 거예요. 책하고 볼펜을 사는데 11,000원을 줬어요. 책이 볼펜보다 10,000원이 비싸요. 볼펜 값은 얼마죠? 1,000원. 이렇게 생각하시죠. 답은 500원이거든요. 여러분 직관적으로 문제를 푸는데 틀리셨죠? 이런 거를 많이 틀린 학생이 시험에서 최저점이 낮게 나오는 학생이에요. 직관적으로 1번부터 시작해서 한 예를 들어 20문제가 있다고 치면은 한 10번, 12번까지 그냥 막힘없이 찍는 정도로 풀는 훈련을 자꾸 해줘야 돼요. 이게 인투이티브 시스템이라고 그럽니다. 훈련에 따라 속도가 빨라져. 이런 학생 뭐 하라고 될까요? 기본적인 문제를 미친 듯이 반복하고 외우고 풀고 그걸 해줘야겠죠. 아시겠죠? 이런 느낌의 트레이닝과 프랙티스를 분명히 해야 된다. 그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자, 그 다음에 또 다음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습관을 잡고 독서를 꾸준히 하는 거. 이건 이제 아까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죠. 혼자 공부를 해도 뭐라면 중얼중얼해서 나를 가르치듯이 내가 스스로를 자아를 분열시켜서 내가 나를 가르친다는 느낌으로 쉬운 말로 자꾸 바꿔서 공부해보시고 몇 개로 공부했는지. 그 다음에 부모님이 빠른 공부법을 중1 자녀에게 가르쳐주고 싶다. 빠른 공부법이란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중1이면 진짜 빠르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길다는 거죠. 지금부터 열심히 숫자 세는 훈련, 쉬운 말로 바꿔보는 훈련을 계속 하시고, 한자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한자, 구몬 막 한자 이런 거 하시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읽은 단어가 어떤 의미끼리 결합한 것인지 생각을 자꾸 해보시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성적이 애매한 학생들이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것이 바로 뭘까요? 이런 식의 어떤 기본적인, 지금 성적이 애매하지만 지금이라도 기초를 잡지 않은 성적은 안 올라요. 어쩔 수 없어요. 내가 말라깽인데 어떻게 하루 만에 얘기하면 옥장이 되겠어요. 지름길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다만 내가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지름길적인 사고방식이 존재할 뿐인 거죠. 그럼 시는 누구에게나 공평하단 말이에요. 그걸 빨리 인정을 해야 내가 좀 더 빨리 공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유형의 질문이 공부하기 싫다는 마음이 무의식 중에 깔려있다. 수시로 애가 회피하고 싶어서 그런지 졸려한다. 이거 부모님 생각이세요? 아니면 자녀분 생각이세요? 졸거나 자느라 공부 시간에 피해를 보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꿈에서 공부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농담 같나요? 여러분들 농담 아닌데요? 여러분들 뇌는 언제 기억을 만들까요? 뇌는
사람이 쉬고 있을 때 기억을 만든 해마라는 애는 무의식 중의 작동이에요. 내가 미친 듯이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자고 있거나 휴식하거나 이럴 때 시험 기간에 밤새도 돼야 안 돼요. 퀴즈. 밤새도 되지만 밤새면 안 된다. 정확 답은 3시간 이상은 자야 돼요. 왜? 깊은 수면에 갔다가 올라오는 최소 주기가 3시간입니다. 그러면은 꿈은 언제 꿀까요? 래피드 아이 무브먼트라고 해서 랩 수면 언제 하는 걸까요? 눈알이 움직이고 눈이 머릿속 이미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처리되지 못한 이미지를 보고 있는 건데 꿈은 3시간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가끔 꿈꾸는 학생들이 있죠. 대단한 학생들. 3시간을 단축시키는 학생들. 적어도 한 번은 꿈을 꿔야 뭐가 만들어졌다? 장기기억이 만들어진다는 거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밤새면 안 돼요. 그러면서 무기력하고 자주 회피하고 이런 것들도 자는 거 같지만 사실은 내 장기기억을 만들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자녀분의 어떤 상황을 잘 보시고 정말로 만약에 회피하고 싶다 그런다면 겁먹으면 그럴 수도 있어요. 겁먹어서 학교 가니까 공부 귀신들 디글디글하고 나는 성경 나오고 나는 못한다는 말 듣고 그러면 하고 싶겠어요? 솔직히 부모님 하고 싶어요? 내가 어디 막 개모임 같은 데 나갔는데 내가 돈 제일 못 벌고 막 내가 직업 재란 줬고 이러면 막 그 모임 나가세요? 안 나가잖아. 우리 자녀분들 왜 자꾸 그런 데로 떠미는 거야? 자녀분들 잘 됐다 써먹어야지 하지 마시고 내 인생 내가 책임진다고 말씀드렸죠. 중요한 건 근데 진짜 실력은 싫은 거를 좋게 만드는 게 실력이에요. 싫은 걸 좋게 만드는 거. 어떻게 한다? 꾸준하게 시도를 해봐야 돼요. 어떤 일을 잘게 나눠가지고 그 중에 가장 하고 싶고 잘할 수 있고 뭔가 끌리는 게 없는지 공부를 하기 싫은데 저같이 수집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은 일단 형광펜으로 목차라도 한번 그어보자 하든지 전체 목차라도 읽어보자든지 뭔가 본인만이 잘할 수 있는 재능 끌리는 게 있다면 그걸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핵분하는 게 아까워서 로서 버전이라고 그럽니다. 위협 회피, 손실 회피 경향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라도 쌓으면 사람이 거기서부터 읽기 싫어요. 그래서 뭔가 일단 시작하고 봐요. 시작이 어려운 이유는 시작을 안 해서 그래요. 시작을 하면은 뭔가가 된다. 무기력하고 회피하는 학생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런 어떤 경쟁적인 데서 내가 뒤처졌거나 어떤 트라우마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트라우마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용어입니다만 여러분 인생 여러분이 바꿀 수 있어요. 긍정적인 생각해 주시고 여러분이 다만 반복적인 면을 잡고 원장님께 배워서 세련된 걸로 좀 다듬어 주시길 바래요. 자, 그다음 마지막 유형이 이제 두 가지 유형이 더 있구나. 인간을 기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인간을 두는 거 처음인데 어떻게 인간을 두었냐? 인간이라는 걸 지금부터 음성책으로 좀 바꿔주시면 좋겠어요. 음성책. 인간이라고 하지 마시고 이 책을 읽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 건 불가능해요. 요새 너무 많아가지고. 인간을 들으실 때는 내가 내 힘으로 먼저 한번 책을 읽어보시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2배속으로 듣다가 해당 부분 체크하고 나서 나중에 그 부분만 정석으로 다시 듣는 걸 추천을 조금 드립니다. 자꾸 공부에 대해서 이게 얘가 도움을 주는 보조교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인간이라는 걸 제외하고 나면은 아까 또 하나 잠시 질문이 빠졌는데 음악 듣는 거를 아까 물어보신 분이 계셨었는데 음악 듣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네. 두 가지 질문 제가 답변 안 드려요. 공부할 목적을 잘 모르고 공부할 때 어떠냐? 공부할 이유를 모르니 시간이 의미 없게 느껴진다. 이거는 자기 재능을 몰라서 그렇다. 이제 답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음악 듣는 게 어떠냐? 공부할 때. 음악 듣는 거는 가사가 있는 것과 가사 해독이 가능한 거 없는 것을 구별해야 됩니다. 영어 듣기 시험을 할 때 귀로 듣든 내가 눈으로 듣든 뇌가 최종적으로 정보를 처리하죠. 근데 만약에 가사를 이해할 수 있는 가사를 들으면서 공부한다면 무슨 뜻이에요? 뇌에 정보를 2개를 집어넣는다. 2개 중 어떤 정보가 살아남을까요? 더 매력적인 정보를 뇌는 취사합니다. 내가 현재 읽고 있는 책보다 매력적인 음악을 들으면 뇌는 그 음악에 끌려가죠. 그래서 음악은 소리가 없는 거, 그러니까 가사가 없는 걸 듣는 게 원칙이고요. 두 번째, 각성 상태를 고려해야 돼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몸이 막 나른다 이러는데 막 따다다다다 이러면서 바로 잠들겠죠. 비트가 센 걸 듣는데 이런 걸 들어야겠죠. 반면에 너무 내가 지금 흥분 상태거나 몸이 격앙돼 있다. 감정적 올라가 있다 이럴 때는 몸을 낮춰주는 음악을 들어야겠죠. 음악 자체를 듣는 게 문제는 아니라 사실 부모님이 솔직한 고백을 하셔야 돼요. 귀에 이어폰을 꽂고 있거나 음악 소리가 들리는 게 거슬리겠죠.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자녀분의 그 상황을 인지를 해주시고 대신 컨트롤 한번 해봐주세요. 혹시 가사가 있는 걸 듣고 있니? 그게 물어보시면 되는지. 각성 상태는 어떤지 점검을 해볼 수가 있죠. 우리가 TV 쭉 빠져있는데 졸린 음악 듣고 막 잠들고 이러면 안 되겠죠. 옛날에 제가 어릴 때 MC 스퀘어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뇌파를 안정시키는 거다 그랬는데 각성 상태 조절하는 거예요. 뚜뚜뚜뚜 해서. 저 맨날 잤어요. 항상 그냥 몸이 항상 차분한 상태였으니까 뇌파를 떨어뜨릴 거 아니에요. 각성 상태를. 궁금하신 분들 여키스 도슨의 법칙 이런 걸 찾아보시면 각성 상태랑 성취의 어떤 동기에 대한 것들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답변은 다 아마 드린 것 같은데 다행히도 저에게 주어진 시간도 한 5분 정도 오버를 하고 끝을 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혹시
더 제가 답변 드리거나 해야 될 게 있을까요? 제가 여기 제출했는데 답변 안 드린 게 있다. 있으신가요? 거기 갖고 계시구나. 네, 주세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3까지 놀아서 기초 과목때 고1 시작하면서 정치 들었어요. 에이, 이거는 부모님 일단 이게 오늘 이제 들으셨기 때문에 언어를 바꾸셔야 돼요. 무슨 말로 바꾼다? 중3까지 자기만의 시간을 많이 가졌죠. 고1 시작하면서 이제부터 뭔가 다른 것을, 과목을 좀 바꾸려 했어요. 그때 가장 먼저 부모님이 하셔야 되는 거, 우리 아이가 지금까지 어느 일에 가장 시간을 많이 쏟았는지 보셔야 돼요. 제가 어머니께서 제가 대학 내내 막 놀고 이럴 때도 무슨 생각하셨냐면 우리 아들은 할 수 있어. 사법시험 합격할 수 있어. 왜? 우리 아들 집중력이 어마어마해. 왜? 맨날 게임한다고 13, 4시간씩 게임하다가 병원 실려가고 디스크 터져가지고 막 같은 자들 게임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는 뭐라고 보셨냐면 우리 아들은 과목만 바뀌면 하는 놈이다 이렇게 보셨어요. 자녀의 장점, 어디에 시간을 많이 쏟았고 뭐에 관심인지 한번 봐주시고 부모님 여기서 코칭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일단은 고1을 시작하면서 공부를 할 때는 열심히 이제 예습 복습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내가 오늘 몇 개를 배웠고 사고 습관. 부모님이 좀 짝이 돼주세요. 오늘 공부한 것들 엄마한테 좀 설명 한번 해봐줄래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 자녀분 하기 싫겠지만 그렇죠 한번 그런 데 동참을 해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재능이 어디 있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고 1, 2, 3학년 동안 가장 안 잡히는 우리 국영수라 그러잖아요. 이 부분에 시간을 절대적으로 많이 쏟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나머지 과목들은 어떻게든 잡혀요. 그렇죠. 그 세 가지는 한 번에 잡히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우선순위가 높은 일에 집중하라고 조금 아까 강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요약해드린 것 같지만 그렇게 답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까요? 오늘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끝단으로 점점 가시는 것 같은데요. 센스까지.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니까 잘하시겠죠? 여러분 좀 어떠셨어요? 좋으셨습니까? 네. 역시 반복 훈련, 네, 장기 기억력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저 엄청 필기를 엄청 많이 했거든요. 너무 좋았어요. 유튜브로 보다가 실제로 뵙고 더 깊은 이야기까지 나눠주신 우리 이은규 변호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스태프분들은 그 불을 전부 다 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